예, 안녕하십니까. LS일렉트릭의 김충건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좀 이게 강의가 연속돼가지고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텐데, 제가 최대한 엑기스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제조 현장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곳은 제조 현장이고, 제조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AI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AI를 도입하기 전에 좀 고민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안전 쪽에, 제조 안전 쪽에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을 굉장히 정부에서도 강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실제 AI를 활용한 제조 안전 시스템이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현장에서 굉장히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AI를 자율제조라고 하면 AI가 빠질 수가 없는데, 현재 이전의 자율제조라고 하면 실제 특정 영역의 자동화, 특정 영역을 사람이 대체해서 로봇이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AI가 실제로 우리 공장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율제조는 AI를 빼고 말할 수는 없고, 자율제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율제조, AI하고 제조 기술이 융합하는 자율제조로 가는 궁극적인 목표 아니면 방향성 이런 거를 좀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잡았고요.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영역이 보면 설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생산성, 그 다음에 뭐 빠르게 생산하는 스케줄링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설계 이런 쪽 영역에서 AI가 지금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측, 품질 예측이라든지 설비 예지 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적의 생산성을 찾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지컬 AI를 도입해서 로봇을 도입해서 사람을 대체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성과들을 내는 것처럼 보이고요.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 거기에 쓰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AI 적용된 알고리즘이. 근데 보통 AI를 도입하고 AI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먼저여야지 알고리즘은 그냥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은 좀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키워드라고 하면은 앞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텍스트 데이터 정도만 학습시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소리라든지 아니면 물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접목시켜서 데이터를 앞에 전처리 해내는 그 과정에 어떤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융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리 현상을 활용을 하면은 예전에 그냥 데이터만 보고 시계열로 보고 있다가 예측하는 것보다 물리 현상을 활용을 하게 되면 더 예측치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알고리즘의 융합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영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안전,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산업안전 분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AI를 활용하려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율제조, AI를 접목시키는 자율제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여정이 있습니다. 자율제조로 가는 여정. 그러니까 이 자율제조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느냐라는 걸 한번 표로 정리해 본 건데요.
앞단에 제 앞에 보이는 IoT 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공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할 것이냐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oT 데이터를 그 다음에 올리는 데에 필요한 중간에 하드웨어 컴퓨팅 기술이 있는데, 그걸 저희는 이제 엣지라고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그 IoT 영역에서 데이터가 수집하는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센서 설치해서 뭐 시리얼 투 이더넷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만 수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IoT를 많이 도입하시는데, 그 IoT를 생각하실 때 나중에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가 뭘 할 거냐, 나중에는 제어까지도 할 수 있다, 우리 이 설비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데이터만 모니터링하고 끝낼 거냐, AI를 통해서. 그건 아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대체한 자율 제조까지 가려면 제어까지도 필요하다면 그 제어 신호를 줄 수 있는 기반의 IoT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그 데이터들이 수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한 방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그런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라든지 데이터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융합된다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제조 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설비 데이터들이 주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설비 데이터들이 그냥 설비 데이터에 뭐 진동 데이터가 그냥 올라온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AI가 절대로 학습해가지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 인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 거기에 그 설비의 그 행동이, 그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어떤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었는지, 그 제품들이 어떤 생산 환경에서 생산이 됐었는지, 그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생산관리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요 중간에 그 연결 과정,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일어나고 데이터가 수집되면 나중에는 그 데이터가 활용도가 너무 낮게 되고 모아봤자 쓰레기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데이터들이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가 올라와도 그게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빅데이터라는 개념의 데이터가 올라오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존의 DB 구조로는 굉장히 AI가 활용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미드웨어라든지 디지털 트윈 형식으로 시각화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의 여정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앞단에 IoT하고 엣지 컴퓨팅 부분의 데이터가 올라와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하고 융합하는 과정 없이 데이터를 아무리 수집해도 AI는 말짱 험불을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oT하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웬만하면은 국제 표준 규격의 아키텍처를 좀 활용을 하셔야 나중에 디지털 트윈으로 가고 빅데이터의 예측 모델로 가고 하는 거에 데이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AS 표준 기준이라든지 뭐 S&P 표준 기준이라든지 OPC-UA 표준 기준에 맞춰서 처음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설계를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자율주의 여정, AI까지 가는 여정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제조업 때 구성했던 그냥 아키텍처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밑에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IoT 영역에서 그 설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다음에 그 옆에 유틸리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이 공장에서는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천, 10만 태그 이상의 데이터가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 있고, 그 데이터가 올라오는 중간에 레가시라는 옆에 있는 시스템들하고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 시스템 분야별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은 그 설비의 그 제조 공정의 어떤 생산 조건,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그냥 사람이 그 작업 지시가 내려오면 그냥 입력하고 기계를 동작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작업 지시가 내려갈 때 그 어떤 설비의 생산 조건까지도 미리 같이 내려가는데, 그 설비의 생산 조건은 어떻게
그러니까 픽스가 됐냐면 학습을 그동안 그 생산 조건, 최적의 생산 조건이 어떤 거였는지 거기에 데이터가 수집이 되려면 로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데이터가 있었어야지 학습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량이 났을 때 그 불량 났던 시점에 그 생산 조건이 어땠는지도 다 이전에 학습이 있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적의 생산 조건을 유추해내는 그거를 학습 모델로 많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레시피라고 많이 하죠. 그런 레시피를 자동 생성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비의 그 어떤 고장에 대한 인자, 페트롤을 사람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페트롤이 돌고 나면은 설비 이상점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가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설비의 이상점도 자동으로 감시하고 거기에 이상 요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원인을 미쳤을 만한 인자들, 센서들을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다 보면은 설비가 어떤 인자로 이런 이상 징후가 지금 나왔는지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죠. 그런 모델을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요즘은 우리는 설비 예지 보전을 AI로 해, 뭐 이런 개념이 지금 녹아져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AI에 대해서 앞서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 AI가 산업안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사례를 조금 급하게 말씀드리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처법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금 다 적용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주들은 처벌이 가능한 걸로 지금 24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 제조 현장은 되게 불안하게 지금 특히 사용자분들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중처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부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하라입니다. 수시로 위험 지역 관리를 하라라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위험성 평가라고 하면은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는 그냥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은 시간 날 때마다 위험한지 아닌지 그냥 조사하고 끝나는 그런 방식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하면은 제일 효과가 높다, 사고 예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해법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도입하기가 물리적으로, 인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위험성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위험성 평가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똑같습니다. AI도 위험 지역을 선별하고 그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다 학습시키는 겁니다. 학습시키고 AI로 학습시키고 그 위험 요소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24시간 위험성 평가를 하는 구조로 AI가 지금 제조 안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9가지 정도의 지금 위험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조 현장에 따라서 학습되는 거에 따라서 늘어나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요거를 중앙에 있는 그 AI 그 학습을 통한 그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관제 시스템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그 적용되어 있는 현장의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 위험구역에 지금 뭐 로봇이 동작한다든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작업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그 AI가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작업자가 갑자기 그 작업을 하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를 예측을 한다든지 인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끼임 사고도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설비를 직접 제어하는 것까지도 원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설비를 제어하는 수준까지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유해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유해가스 차단 시설까지도 넣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어까지 들어가는 안전, 좀 더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안전까지도 요 끼임 사고에서는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재 감지도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화재 감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꽃 감지나 연기 감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특정 유해가스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5-6가지 정도를 학습시켜서 걔가 화재가 났는지 여부도 24시간 감지하는 기능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불난 쪽으로 대피하면 안 되잖아요. 불난 쪽으로 대피하지 않게끔 불난 쪽을 회피해서 방향 등을 제시해주는 그런 대피로도 AI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쪽 경로를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작업장에는 보호장구를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호장구 미착용 여부, 그 다음에 보호장구를 위반했는지 여부, 잘못 착용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구, 안전보호 착용도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쪽에서 작업자를 인지를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멀리 있는 작업자도 위험 요소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 충돌 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게차가 앞에 센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게차 충돌 감지해서 멈추고 사이렌 울리고 하는 것들은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사각지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지게차 운전하는 쪽에서 그런 쪽에서 충돌이 감지되면 지게차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들어가서 도입 많이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크레인한테도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하는 작업장에 실제로 이제 이거는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설비 제어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추가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입한 사례 중에서는 이제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됐을 때에 제어를 해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작업장에 확실히 사고가 감지된 설비에 대해서 즉시 멈춤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안전 사례를 제조업체 안전 사례를 전파하고 설치하는 과정에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4년 정도, 5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R&D 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에 적용시키면서 사례를 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AI CCTV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나와 있으면은 화재 감지라든지 넘어짐 감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60%, 70%의 정확도를 보이는 게 실제 사례고 그거에 추가 어떤 강화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그런 걸 좀 많이 극복해냈고 지금 예를 들면은 나이파 과제 쪽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 이런 걸로도 평가받았고 AAS 정확도 기준에서 97%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안드리고 이런 상황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포맷이 나오고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전을 날로 하고 있어서 24시간 페트롤 관리 같은 거를 그냥 드론이라든지 로봇을 이용을 해서 24시간 페트롤이 돌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CCTV, 기존에 있는 CCTV를 활용을 해서 AI 감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핵심 기본이긴 한데 지금 그 CCTV가 움직이는 CCTV로 막 바뀌어가고 있는, 그리고 뭐 로봇계라든지 그런 쪽도 그 페트롤로에 활용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지금 안전 관리를 구축형 같은 경우는 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저희가 아까 구독형 서비스도 아까 있긴 했는데 그 구독형 서비스에는 플러스 알파라고 해가지고 통합 ESG 솔루션 개념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ACA 리포트를 그 전력량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기존의 생산 노트와 연계해서 그다음에 기존 유해 화학 물질, 유해 환경 이런 것도 같이 법제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추가 솔루션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지금 제주안전 솔루션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영상인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독형 서비스로 저희가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요. 내보내고 있는 건데 그 구독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처법에 어떻게 그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 기본 그 법제화되어 있는 그 24시간 그 어떤 그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통합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위험성 평가를 24시간 해놓게 되면은 일단은 그 사업주분들이 이런 노력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고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라는 거를 증명을 해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혹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리를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방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통합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위험 지역에 대한 그 위반 사례들이 발생했으면 지속적으로 AI가 알려주고 그 위반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의 조치 결과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시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운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의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같이 관리하시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거기에 이제 발견된 사례들에 대한 어떤 그 도식화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그냥 클라우드 상에서 구독형으로 지금 이런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온프라미스형으로 굉장히 구축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런 운영 시스템도 저희가 구독형으로 굉장히 인터넷상 클라우드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LG전자 쪽에 스타일러하고 이런 쪽 만드는 공장인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위험 지역을 분석을 다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는 좀 설비에 대한 사양 같은 거를 조금 더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각종 모니터링 사례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전 대시보드에서는 사고 발생 요소를 분석한 정보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대시보드에서는 생산 현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 정보를 클릭하면 공장 내에 운영 중인 설비 정보가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런 부분들이 다 그 위험성 AI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을 저렇게 위험 존으로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와 녹화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영상이 녹화가 되고요. 해변역의 작업자가 감지와 알림이 발생한 모니터링 영상입니다. 프레스 화면에서 작업자 넘어짐이 감지되어 이렇게 남은 모습입니다. 전국이 작업 중 2인 1조 투자법 위반이 감지된 모습입니다. AI를 통해 학습된 유형 산업의 기준으로 작업자의 운영 경로를 감지합니다. 실시간으로 사고 발생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위험 상황이 발생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라인의 담당자에게 즉시 이메일로 위험 상황이 전송됩니다. 작업자가 운영 영역에 진입했을 때, 넘어져 쓰러졌을 때, 상기에 끼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알림이 울리며 위험 상황을 전송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만 사업장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충분히 큰 기업에서도 지금 많이 또 아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계속 적용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늘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다 돼서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제가 자율제조를 주제로 안전까지 왔는데 실제로 자율제조는 AI랑 적용되는 거고 AI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라든지 수집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 수집하고 난 스토리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생각을 하시지 않고 AI는 도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자율제조는 저희가 요거 이외에도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도 굉장히 품질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지금 저희가 적용시켜보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그냥 원가 절감하고 품질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격차, 우리의 어떤 그 제품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자율제조가 그것 때문에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수집하는 방식 그냥 아무 DAQ나 써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제어를 목적, 제어까지도 가능한 그런 수집한 데이터는 기존의 생산 정보와 품질 정보와 설비 정보와 연결시켜 놓고 라벨링 해놓지 않고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키면 충분히 자율제조로 가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요 마지막 장표에는 저희가 이 테크스퀘어라는 데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 상담 아니면 전문가와 그 컨설팅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사업을 어떻게 떠야 되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도와주는 플랫폼을 LS 일렉트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스퀘어라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그 자율제조,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제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쪽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멘토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멘토분들이 현장에 직접 그 찾아가서 컨설팅 운영 방식 아니면은 뭐 로드맵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